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미국 정부와의 의견 불일치. 2. 세계 최고 부자의 갑작스런 결정. 3. 본사 한국 이전 계획을 실행한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자 괴짜인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는 인터뷰에서 갑자기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알고 보니 트위터 본사를 한국으로 옮기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드러나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대체 왜 그는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트위터 본사를 이전하려고 한 것일까요? 그의 충격적인 결정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부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CEO 지위는 물론이고 뉴럴링크, 스페이스X 등 각종 첨단 테크 기업을 잇따라 창업하며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친 인물인 그가 또 하나의 업적을 세웠습니다. 바로 대형 SNS인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SNS 영역에도 그가 발을 넓힌 것이죠. 44억 달러, 한화로 약 55조 원을 조달해 트위터를 인수하기로 결정하면서 그는 트위터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트위터를 단순히 이용하는 것을 넘어 직접 SNS 회사를 그가 경영하기로 한 것에 의구심을 보내며 그가 SNS 회사를 사들인 것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는 평소에 아직 개발되지 않은 기술과 관련된 업체만을 운영할 것을 이야기하며 혁신과 관련되지 않는 사업에는 관심이 없다고 표현했는데요. SNS 업체인 트위터는 그의 지론과는 맞지 않는 기업이었죠. 하지만 그는 트위터의 숨겨진 성장 가능성을 눈여겨봤습니다. 특히 그는 표현의 자유를 실천할 수 있는 도구로서 트위터를 주목, 독립적인 SNS로서 트위터가 사용될 것으로 바라봤죠. 그가 거액을 쓴 것은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죠. 이에 더해 그는 상장 회사인 트위터를 비상장 회사로 돌릴 것이며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한 트위터는 그 어떠한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트위터 통해 가짜뉴스 퍼뜨린 혐의. 트위터가 정치 편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과거 그는 불만을 품었었는데요. 그 어떠한 이야기도 제한되지 않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을 만들겠다는 그의 야심에 많은 자유주의자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불만을 품었는데요. 특히나 테슬라를 비롯해 핵심 미래 사업을 거머쥐고 있는 머스크가 SNS까지 흡수하면서 영향력을 넓히자 즉시 제동에 나섰습니다. 미 경제지 블룸버그는 기사를 통해 머스크의 재산이 트위터 인수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하며 이를 도와준 것이 미국의 세법이라는 기사를 실으며 논란에 불을 붙였는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트위터 인수자금으로 58조를 마련하겠다고 신고한 그는 대부분의 방식을 부채 조달 데트 피낸싱을 통해 조달해 정부 관계자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미국 언론 정부는 자신의 돈을 사용하지 않고 서민 돈을 이용해 민간 기업을 인수한 머스크를 집중 포격했습니다. 미 상원의원인 엘리자베스 워런은 이번 거래 행위를 가리켜 빅테크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기까지 했죠. 워런을 포함한 이들 의원들은 추가 재산세를 신설해 머스크와 같은 이들에게 정부 차원에서 돈을 회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SNS 기업들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정부 차원에서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기에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는 미국 의회에 있어 좋은 먹이감이었죠.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불만이 쌓였습니다. 이미 미국 정부와 여러 차례 불협화음이 있었던 일론 머스크는 충격적인 결단을 하기에 이르는데요. 바로 트위터 본사를 한국으로 옮기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SNS 회사를 한국으로 옮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견제를 가하는 미국 정부로부터 도망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미국 테크 관련 독립 언론사에 따르면 그는 인천 송도를 포함 한국의 특별세제 구역을 물색하면서 트위터 본사가 위치할 만한 곳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트위터 인수와 더불어 본사 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궁금증이 풀린 것입니다. 과거 테슬라 지사 설치로 한국을 한 차례 방문했던 그는 한국과 인연을 맺으며 IT 사업에 필요한 인프라는 물론이고 세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한국을 눈여겨봤다고 합니다. 사업하기에 최적인 환경을 갖춘 국가라는 평가를 남겼다고 하는데요. 아시아 시장의 성장세를 몸소 체험하고 있는 그는 아시아 시장의 허브이자 일본과 중국 등 다른 국가에 수출할 수 있는 전진기지로서의 한국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미국에 대해 여러 차례 불만을 토로했던 그는 트위터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까지도 이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는데요. 미국이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억누르고 있으며 사업에 있어서도 의도적으로 테슬라를 무시한다는 주장을 펼쳤던 적이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포드와 제네럴 모터스 GM 등 전기차 업체를 언급하면서 이들 기업들이 일자리는 물론이고 나라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트위터를 통해 이들 기업을 상찬한 적이 있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이에 대놓고 조 바이든을 저격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테슬라는 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GM과 포드가 합친 것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투자 비용을 지출했다고 남기며 미국은 테슬라의 가치를 폄하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었죠. 거침없는 그의 행보는 미 증권거래위원회 세크도 고소하는 일로 이어졌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자신이 하는 이야기를 세크가 지나치게 제재하고 있다는 불만이었죠. 머스크는 변호인을 고용해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세크가 머스크의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억제하고 있다고 고소했습니다. 이외에도 테슬라를 비롯해 다른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는 그는 한때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테슬라 본사를 텍사스로 이전하는 일을 단행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는 테슬라 본사를 이전하는 것은 비용 절감의 차원이며 캘리포니아가 지나치게 테슬라에 많은 세금과 비용을 전가하고 있고 이를 떨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텍사스로 이전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알고 보니 이전 배경에는 미국 정치인이 개입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소속 주 의회 여성인 곤잘레스 의원이 지나칠 정도로 일론 머스크에 대한 보복 의사를 드러내며 그를 괴롭혔던 것이 드러난 것인데요. 그는 텍사스로 본사를 이전하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사업을 유지하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를 시기하는 이들과 그의 말을 사사건건 규제하려는 미국 정치인들의 행동에 환멸을 느낀 것이죠. 그가 해외로 본사를 이전하겠다고 밝히면서 트위터 외에도 테슬라나 스페이스X 등 다른 기업들 역시 본사 이전을 고려 중이라고 말해 미국 언론은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큰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이전 지역으로 제일 먼저 고려하는 곳은 대한민국이었죠. 실제로 그는 현재 트위터 본사를 노숙자 쉼터로 개조하는 것을 설문을 받으며 본격적으로 트위터 이전 행보를 보였는데요. 아마존닷컴의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도 그의 아이디어를 지지하면서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트위터가 진짜 한국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냐며 동요하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하죠. 그의 발언에 어떤 미국인은 SNS를 통해 장난으로 하는 것이냐 곱자 그는 진지하게 고려하는 일이라고 답하며 트위터 본사가 이전할 경우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확언했습니다. 트위터가 움직이면서 세상 한국으로 이전한 다른 외국 기업들의 움직임이 화제를 불러 모으며 IT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이 새로운 실리콘밸리가 될 수 있다며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이름을 떨친 인텔 역시 국내 반도체 공급망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며 한국 기업과 협력은 물론 인텔 코리아에 대해 중국과 비슷하거나 혹은 그보다 더한 금액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히며 한국이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세계적인 지게차 메이커이자 생산 기계 사업체인 미국의 클라크 그룹은 아예 한국으로 본거지를 옮기며 창원을 중심으로 핵심 사업을 재편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아시아 시장의 중심지인 한국이 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글로벌 인적 자원 HR 기업인 딜딜 역시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나 최근 한국으로의 진출 의사를 밝히며 한국 시장을 높게 평가했는데요. 알렉스 부아디즈트의 최고 경영자 CEO는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은 글로벌 혁신을 이뤄내고 있는 IT 선도 국가라고 언급. 한국 기업의 뛰어난 인재를 흡수해 세계 시장에서 딜이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최대 데이터 센터인 에키낙스도 한국의 가치를 중요하게 바라보며 첨단 기술의 핵심 지역이자 성장하는 아시아 지역의 주요 기지인 서울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죠. 일론 머스크까지 한국으로 오겠다고 밝히며 한국이 화제의 중심이 되자 중국인들은 왜 자신들을 무시하고 한국으로 오고자 하는지 일론 머스크에게 따졌다고 하는데요.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사업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 게다가 상하이를 비롯해 각종 폐쇄가 연달아 일어나는 중국으로 회사를 옮기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죠. 그는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중국인들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세계 IT 업계가 주목하는 국가로 급부상한 한국 앞으로 최근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이 무척 치열합니다. 각 나라의 네로라하는 기업들이 모두 뛰어들어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테슬라와 현대차를 상대로 세계 여러 기업들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의 여러 기업들은 최근 적극적으로 한국 전기차 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어 그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국내에서 판매할 전기차에는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될 예정인데요. 그간 중국 정부가 차별적인 보조금 정책으로 한국 기업을 견제해왔으며
자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시 자국 배터리를 탑재할 것을 종용해왔기에 이번 한국 시장 진출에 대한 시선이 고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중국이 자랑하던 교체식 배터리의 충격적인 근황으로 그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감히 넘볼 순 없는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다른 전기차 기업들과 격차를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 최고의 발명품으로 선정되며 큰 화제가 됐는데요. 그런가 하면 현대차의 다양한 전기차 모델들은 세계 각국에서 올해의 차로 선정되며 쏟아지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속적으로 한국을 견제해왔던 중국과 일본에서조차 그 반응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이라 마지못해 인정하고 나섰더죠. 최근 전 세계 여러 기업이 전기차 경쟁에 뛰어들면서 전기차 시장의 경쟁은 무척이나 치열해집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한국의 전기차는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내며 촉망받고 있는데요.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독일, 영국 등의 시장에서 한국산 전기차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미국 시장에서는 테슬라에 이어 점유율 2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현대차가 매우 잘하고 있다는 글을 게재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죠. 현대차에 대한 호평과 기대감이 담긴 많은 트위터 이용자들의 글이 이어졌는데요. 한국의 전기차는 전 세계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으며 전기차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중국의 여러 기업들은 최근 적극적으로 한국 전기차 시장에 문을 두드며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데요. 바이디, 볼보, 폴스타 등을 거느리고 있는 지리차 그룹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르노 코리아와 공동으로 전기차 개발에 나섰으며 독자적인 판매망 구축도 준비 중이라고 하죠.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바이디 역시 한국 법인 규모를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디 한국 법인은 2016년 설립된 뒤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버스 수출을 위한 판매사무소 개념으로 운영되어 왔는데요. 최근 사무실을 이전하고 대대적인 채용에 나서는 동시에 6개 전기차 상표 출원도 완료하며 버스뿐만 아니라 승용차까지 이르는 전기차 판매 라인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디는 쌍용 자동차와 파트너십을 맺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한편 이들이 국내에서 판매할 전기차에는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될 예정으로 곳곳에서 걱정, 어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디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바이디는 자사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판매를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높여가는 기업으로 지리차 역시 중국 배터리 기업으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 한국 배터리에 대해 노골적인 차별 정책을 펼쳤던 중국이기에 이번 그들의 행보에 불편한 감정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은 북미, 유럽 등과 더불어 글로벌 3대 전기차, 배터리 시장으로 꼽히기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은 이미 중국 현지에 생산 설비 구축을 완료했으며 지속적인 증설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15년 전후부터 꾸준하게 투자를 이어오고 있지만 몇몇 공장을 제외하면 수익성 확보에 실패한 상태라고 합니다. 중국 정부가 차별적인 보조금 정책으로 한국 기업을 견제한대요. 자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를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자국 배터리를 탑재할 것을 종용해왔기 때문이죠. 키틀, 바이디 등의 자국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한국 기업을 견제한 것인데요. 중국은 내연차 중심의 완성차 시장에서 기술 격차를 좁히는 데 실패한 이후 전동화 시장에서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몰두해왔습니다. 배터리 사업 육성도 그때부터 본격화됐죠. 그 영향으로 최근 중국 전기차는 유럽, 동남아시아 등으로 활발히 진출하고 있으며 중국 외의 시장에서도 중국 배터리를 탑재하는 완성차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동안 한국 완성차 시장 진출에 번번이 고배를 마셨던 중국이지만 이번 전기차 시장 진출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한 국내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중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의 한국산 배터리 탑재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가 우리 도로를 누비게 된 상황을 어떻게 곱게 바라볼 수 있겠느냐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중국 배터리는 세계 시장에서 크고 작은 여러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배터리 교체형 전기차를 국가 주도 사업으로 정하여 그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미 다른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연구해왔으나 결국에는 다들 중단한 연구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표준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차마다 들어가는 배터리 팩이 다르고 용량 역시 다 다릅니다. 배터리를 규격화하려면
수많은 차종의 구조를 다 바꿔야 하는데 이는 사실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죠. 또한 추후 배터리 기술이 좋아져서 배터리 충전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지은 배터리 교환소들 역시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 외 여러 단점으로 인해 세계 각국은 연구를 중단했으나 중국만은 연구를 계속해오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개발도상국의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달려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은 전력 공급이 불안정한 나라가 많기에 운전자가 직접 전기차를 충전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국은 배터리 교체형 전기차를 초기에 보급해 선점하게 되면 결국 이들 나라의 전기차 시장을 중국이 독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규모의 경제로 밀어붙이는 중국의 태도에 전 세계인들은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현대차는 여러 걱정 어린 관측들을 일축하며 그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다른 전기차 기업들과 기술 격차를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에 탑재된 기술이 미국 시사주 간지 타임이 선정한 올해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가 된 것인데요. 해당 기술은 외부 전력 공급 기술인 V2L로 타임지가 선정한 특별 언급상을 받았습니다. 타임지는 매년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죠. 올해는 접근성, 인공지능, 의료 디자인, 엔터테인먼트, 로보틱스 등 26개 부문에서 혁신적인 제품 200종을 선정했는데요. 혁신 제품 외에 올해 시장에서 눈길을 끈 제품과 서비스 특별 언급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현대차의 V2L 기술이 그 대상이 된 것입니다. V2L은 전기차가 외부 전자제품에 교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인데요. 해당 기술로 전기차의 전력을 활용해 차량 내부 또는 야외에서 노트북과 같은 전자기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자동차의 활용성을 높이고 자동차를 통한 경험을 한 차원 높였다는 점에서 업계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특히나 72.6kWh 용량의 배터리가 적용된 아이오닉 5의 경우 4인 가족 기준 가구가 약 5일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액 60kWh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데요. 최근 영국에서는 아이오닉 5의 V2의 기능을 활용해 세계 최초로 전기차 동력만으로 운영되는 간이 호텔 현대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아이오닉 5는 최대 3.6kW의 전력을 제공해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전기를 화재 등 별다른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마련된 호텔 현대는 숙박시설인 캐빈, 커피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바와 식당, 영화를 관람하고 주변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영화관 등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아이오닉 5는 각 구역마다 한 대 10대치대, 총 3대가 호텔 운영을 전담했습니다. 전기차 3대만으로 호텔 시설을 운영했다는 놀라운 사실에 전 세계에서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V2의 기술이 적용된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들은 세계 각국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얼마 전 아이오닉 5가 미국 자동차 전문지인 모터트렌드 2023년 올해의 SUV로 선정되는가 하면 EV6은 유럽 올해의 차를 수상하기도 했죠. 세계 각국에서 쏟아지는 호평에 지속적으로 한국을 견제해왔던 중국과 일본에서조차 마지못해 인정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아이오닉 5의 인기가 높아지며 계속해서 그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 올해의 차 최종 후보에 오르며 그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아이오닉 5를 포함한 10개 모델이 최종 후보에 올랐는데 테슬라 모델 Y와 벤츠, 아우디는 물론 토요타의 전기차 역시 최종 후보에 오르지 못하며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최종 후보들은 시승평가를 거쳐 다음 달 중 최종적으로 한 개 모델이 일본 올해의 차로 선정될 예정인데요. 아이오닉 5의 심상치 않은 인기에 좋은 소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한국차에 대해 인색했던 중국에서조차 이례적으로 칭찬을 받았는데요. 최근 중국 언론은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데뷔한 아이오닉 6에 중국산 자동차보다 아이오닉 6이 메리트 있다며 충전 시스템 측면에서도 테슬라와 비교해 우위에 있다. 테슬라를 가장 위협하는 자동차라고 호평했습니다. 그 뛰어난 기술력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한국 전기차의 모습이 너무도 기분 좋은데요.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 방산 무기의 수요가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러시아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과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중동의 분쟁 지역 그리고 중국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대만까지 서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국방 예산을 사상 최대치로 끌어올리며 방위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요.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중인 일본은 유엔 상임이사국에서 러시아를 퇴출시키고 자신이 들어가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최근엔 국제 유가가 폭등해 러시아가 이익을 보고 있다며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 상한선을 정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이 주장한 가격선은 배럴당 40에서 60달러로 현재 국제유가의 절반 정도 가격입니다. 이렇게 러시아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통해 러시아의 국력을 소진시켜 러시아와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쿠릴열도를 다시 되찾아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군사 대국화를 천명하며 국방 예산을 2배가량 증가시키는 것을 논의 중입니다. 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에선 우크라이나 상황을 빌미로 삼아 그동안 GDP의 1%로 설정되어 있던 국방비를 2%로 올리자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1년 만에 2배가 오르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렇게 높아진 국방비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간 6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영국과 공동으로 6세대 스텔스 전투기 연구 개발에 합의했고 이를 위한 예산까지 특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라고 알려진 F-22 랩터마저 5세대 스텔스인 마당에 일본이 6세대 전투기를 상용화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배경엔 기술력을 자랑하던 일본의 핵심 제조업체가 수십 년 동안 성능 조작과 불량 제품을 납품한 사실이 드러났고 일본의 계획대로 가다간 개발비와 생산 단가가 조 단위로 높아져 총리가 바뀐 영국에선 일본의 기술력과 가격을 문제 삼으며 일본과의 전투기 프로젝트를 전면 취소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마음이 급해진 일본은 미국을 찾았지만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전투기 사업이 공중분해 되어버린 상황에 한국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KF-22 사업은 대형 호재를 맞이한 상황입니다. 요동치고 있는 국제정세와 함께 관련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아베 총리가 세상을 떠나며 많은 일본 국민들은 아베가 살아생전 추진해왔던 정책들을 더욱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을 확보하고 최첨단 무기들을 자체 생산하여 해외 방위 산업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이런 정책엔 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1967년 일본은 무기 수출 3원칙을 제정하며 사실상 무기 수출을 전면 금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아베가 집권하던 2014년 당시 무기 수출을 금지하던 조항을 폐지하고 방위 장비로 이름만 바꿔 무기 수출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일본이 생산하던 무기는 수출 물량이 없고 100% 내수용으로 생산되었기에 한 개당 단가가 매우 비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성능에도 뛰어나면 비싸도 괜찮겠지만 대표적으로 일본이 자체 제작한 F-2 전투기는 미국 F-16의 기술을 이용해 제작한 복제기 형식으로 성능도 4세대 전투기 수준입니다. 하지만 가격은 세계 최강이었는데요.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22의 가격과 맞먹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자랑합니다. 볕이 당시 가격은 F-22가 1,800억 원가량이었으며 일본의 F-2는 1,600억 원으로 사실상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유지 보수 비용을 합하면 F-22는 한 대당 4,300억 원, 일본의 F-2는 한 대당 4,000억 원으로 매우 비쌉니다. 일본이 베껴서 만든 F-16의 개량형 버전인 바이퍼가 대당 1,400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일본은 더 비싸고 성능도 안 좋은 기체를 만든 것입니다. 물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수출입니다. 생산량을 증가시켜 수출을 많이 한다면 한 대당 가격이 현실적인 수준으로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KF-21 역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항공방위산업 업체들은 2000년대 초반 F-2 프로젝트가 조기 종료되면서 수출까지 막힌 상황이라 항공기 연구개발 비용과 유지관리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일본의 방위산업체 고마스는 얼마 전 환경 기준에 맞춘 엔진 개발의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며 개발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자체적인 전투기를 만드는 시도는 좋았지만 수출을 하지 못해 단가가 올라갔고 높아진 단가는 프로젝트를 조기 종료시켜 일본의 방위산업의 명맥이 끊어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은 영국과 손을 잡기로 합니다. 지난 5월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서 일본과 영국은 6세대 전투기를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방안에 합의했다며 일본의 현지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2035년부터 순차적으로 퇴역하는 F-2 전투기를 대체할 만한 차기 전투기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세계 최고의 스텔스 성능이 포함된 6세대 전투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력은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승인하고 주도적으로 개발을 요청했다고 알려졌으며 기체 연구개발과 양산에는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과 영국의 배시스템이 주도하고 엔진 개발은 일본의 IHI와 영국의 롤스로이스가 협력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전투기를 공동으로 개발하면 상당히 기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존에 일본에서만 사용했던 기체를 영국은 물론 유럽에 수출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 대당 단가와 의전리 비용이 내려가 기회수익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국 내부에선 전투기 개발엔 돈이 많이 들어간다며 일본과 협력하는 것을 반대해왔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일본과의 전투기 연구 개발을 밀어붙였고 관련 예산도 배정하기 직전까지 가는 등 프로젝트는 빠르게 추진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7월 현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실수로 총리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면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던 프로젝트가 완전히 침몰하게 될 상황에 놓인 것인데요. 여기엔 일본의 대표적인 철강업체인 일본제강이 24년 동안 원자력 발전소를 비롯한 인프라 시설에 불량 제품을 납품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제강 측이 검사 데이터를 거짓으로 기재해 1998년부터 최소 24년 동안 기준 미달의 철강 제품을 판매해왔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제강의 데이터 조작에 우려되는 부분은 원전과 같은 산업시설도 문제지만 군사장비와 시설에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산 철강제는 전투기와 탱크 등 첨단 제품에도 사용되었고 기준치에 미달한다면 첨단 무기들이 설계 수명이나 한계 수명을 버티지 못하고 그 전에 고장나거나 불량을 일으킨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여기에 일본과 협력하기로 합의한 영국에서 생산과 제조를 맡은 일본 측을 신뢰할 수 없다며 전투기 프로젝트가 완전히 뒤집힐 위기에 놓였습니다. 영국의 존슨 총리가 실각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산 관련 문제도 전투기 프로젝트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존슨 총리가 이미 실각해 힘을 잃어버린 상황에 일본과의 전투기 협력을 반대한 영국 의회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 비용을 헛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현재 자치적인 방위 장비도 많이 있지만 전투기와 같이 천문학적인 투자금이 발생하는 부분에선 미국에게 많은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F-35 전투기가 있는데요. 미국은 F-35를 비싸게 팔고 있지만 성능은 확실하며 아직 러시아나 중국 등 적성국들에겐 F-35에 대항할 만한 장비가 없는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수많은 동맹국들에게 판매되어 한 대당 도입 단가가 1천억 원 수준으로 굉장히 낮아져 전투기에도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 굳이 폐쇄적인 연구개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해외 수출 경험도 전무한 일본의 전투기를 공동 개발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분석입니다. 영국은 일본과 협력해 개발한 전투기들은 수출 면에서도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몇 년 전까지 군사무기가 수출이 불가능해 상당수 실내 전자장비나 시스템 언어는 일본 자국군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맞춰져 있었습니다. 해외 수출을 하지 않고 본인들만 쓰는 군사장비라면 괜찮지만 일본 현지에 특화된 제품을 수출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서방권 표준 무기에 익숙해진 유럽 시장에 일본산 군사 무기를 수출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과 영국의 합작 프로젝트가 넘어지면서 한국 군사 무기의 경쟁자가 사라진 상황입니다. 일본과는 다르게 국제 표준격의 장비를 생산하는 한국은 다양한 장비를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 유럽 현지에선 K9 자주포를 도입하였고 인도네시아, 이라크, 필리핀, 태국은 한국산 T-50계열 훈련기와 여기서 파생된 FA-50 경공격기를 도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폴란드, 아일랜드, 슬로바키아, 스페인, 불가리아 등 유럽 국가들이 한국산 T-50계열 훈련기 및 경공격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국방부 제공, 이는 앞으로 KF-21에 대한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전투기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T-50 훈련기를 도입하기 위해 각종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세계 5대 군사 수출국으로 도약한 한국의 위상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 KF-21의 실제 주행 영상을 공개하며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제공. 미국 CNN 측에서는 한국산 항공기를 구매 호평하고 있는 이라크와 필리핀, 태국에선 한국산 무기의 신뢰도가 생겼고 신형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상황에서 KF-21이 훌륭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산 무기를 경험해 신뢰감을 쌓은 국가들이 KF-21의 잠재적인 도입국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며 노후된 F-16을 대체할 만한 훌륭한 기종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비행을 앞두고 있는 KF-21의 포지션은 미국산 전투기보다 저렴하고 부족함 없는 성능을 앞세워 F-16을 대체할 전투기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F-35의 최첨단 성능 때문에 미국의 최후 방북이 아니면 구매하지 못하는 상황에 KF-21은 훌륭한 대안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